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9월 퇴임 당일 대법원장실 지시에 따라 한 달 후 복구 불능 상태인 이른바 디가우징 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관례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책임자 파악 등 법원 내부의 재조사 목소리가 높던 때여서 디가우징 지시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검팀이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과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대통령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추측이 난무하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심한 감기 몸살이라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제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난 화재로 대학 등록금을 보태려 아버지와 함께 현장에 아르바이트를 나온 대학생이 숨졌습니다. 딸에게 자취방을 구해주기 위해서 버스 운전 대신 공사장에 나온 아버지도 희생됐습니다. 화재는 공사 현장에 가득 찬 유증기에 불꽃이 튀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마 전선이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오후 들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밤부터 다시 활성화되며 내일까지 남부지방엔 최대 1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부산, 울산, 경남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밀양 공항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소속의 대구 경북 단체장들과 대립구도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38번 국도 도로변 가장자리를 따라 시뻘건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90년대 폐광된 탄강 뱅구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 성분의 백내수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기관이나 범죄 혐의자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복구 불능 상태, 즉 이른바 디가우징을 법원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판 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고철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특히 디가우징 시점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바로 이 디가우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혜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검찰에 넘긴 문서 파일은 410건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용한 PC의 저장 매체 등에서 발견된 수십만 개의 파일 중 극히 일부입니다. 여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의혹의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된 정황에 의심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저장 매체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압수수색을 포함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해당 하드디스크들을 복원해 자료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이메일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문건 작성에 관여한 판사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등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할지가 주목됩니다. 검찰은 일단 확보한 자료들을 살펴본 뒤 추가로 압수수색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예, 대법원은 디가우징이 내부 지침에 따라서 행한 절차라고 설명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가 훼손된 시점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은 바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뒤에 시작된 법원 조사를 놓고 부실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관련자들 PC를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지난해 10월 31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임하던 날인 9월 말에 대법원장실에서 지시를 하고 나서 한 달 뒤 디가우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말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법원 행정처 PC나 이메일 서버 조사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면서 추가 조사를 하라는 요구가 쏟아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디가우징 사흘 전에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에 나설지 논의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만나 회의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이미 임종헌 행정처 차장 등 연루 법관들의 PC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그보다 더 윗선인 고영한 행정처장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주의 조치를 받으면서 조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강제 수사를 검토하는 검찰 역시 이 같은 디가우징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디가우징이 이뤄진 경위와 승인 절차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조사할 특검팀이 오늘부터 정식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과연 새로운 그 무엇을 밝혀낼 것인가? 특검의 핵심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냐인데 그 결과가 주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남역 근처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 수사 개시 이후에 첫 언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증거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건 매우 원론적인 입장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네, 허익범 특검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 듯 여러 차례 수사의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표적 수사도 또 그리고 청부 수사도 아니라면서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용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객관적인 증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따로 현판식을 열지 않고 아침 회의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 제일 관심이 모아지는 게 역시 이제 구체적인 수사 방향인데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 동안에 검찰과 경찰이 넘겨준 5만 쪽이 넘는 수사 기록을 검토해왔고 또 지금도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 특검은 넘겨받은 자료들을 서로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를 수사할지 또 어디를 압수수색할지를 판단할 만한 단서를 포착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 관련해서 역시 김경수 당선인 또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이 두 사람에 대한 수사 계획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경수 당선인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장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지금 소환한다면 졸속 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만 가지고는 김 당선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가 아직은 이르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김 당선인에 대해서 드루킹의 대선 지원을 대가로 일본 외교관 자리를 거래하려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말고 다른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드루킹 카페 회원들의 간담회에 응한 대가로 200만 원을 사례비로 받았다는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허익범 특검은 송 비서관이 이번 청와대 인사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이동한 데 대해서 청와대 인사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해서 진상규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이승필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갖가지 궁금증이 설왕설래했습니다. 특히 오늘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온갖 추측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결국 문 대통령이 몸살 감기에 걸렸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규제개혁회의를 취소한 것은 기왕에 갖고 있던 문제의식 때문에 질책하는 차원에서 취소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이성대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가 밝힌 대통령의 건강 상태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피로가 누적돼서 감기 몸살에 걸렸고 대통령 주치의가 주말까지 휴식을 취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는 게 김의겸 대변인의 공식 설명입니다. 자, 대통령 주치의는 정확한 병명에 대해서 몸살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감기 몸살로 이해하면 된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남은 일정도 다 취소됩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며칠 사이에?
그렇습니다. 김 대변인은 주치의 권고에 따라서 이번 주 일정들은 모두 취소하거나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입원을 하는 건 아니고 남은 기간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 동안은 병가나 연가를 내겠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로 예정됐던 시도지사 당선자 만찬이나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접견 등은 취소가 됐습니다. 또 내일 열리기로 했던 일자리 기업 행사도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예.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대개 이제 기밀로 분류되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먼저 밝혔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돌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순방에 다녀올 때마다 과로화에 누적됐다, 링거를 맞는다, 피로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먼저 해서 대통령 건강 상태를 먼저 공개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전례와는 다르게 온갖 추측들이 나오자 청와대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공개했다는 입장입니다. 자, 실제로 이번 주 대통령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러시아에서 귀국한 뒤에 오늘까지 3일 동안 공교롭게도 대통령의 공식 일정들이 모두 취소되거나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일정이 취소가 됐고 또 뒤이어서 범부처가 모이는 대규모 경제회의조차 몇 시간 만에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지난 일요일이었죠. 러시아에서 문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에 3일 동안 어느 언론에서도 문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셈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급격하게 온갖 추측들이 쏟아졌는데 예를 들어 건강 이상설이나 또 판문점에 갔다거나 또 심지어는 김정은 위원장이 청와대를 방문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까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후 4시에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추측이 좀 도가 지나친 것도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드는군요. 자, 그런데 규제개혁 회의 취소는 그것과는 별개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모른 상태에서 그 전에 이미 규제개혁 회의 취소를 건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이 총리가 오늘 열리기로 했던 규제개혁 점검회의 준비 과정이 너무 부실하다는 보고를 받고 마침 문제의식을 느끼던 차에 문 대통령도 사실상 질책의 차원에서 회의를 연기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예, 이성대 기자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규제혁신점검회의를 갑자기 연기한 데에는 준비가 부족한 부처들을 질타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부처들의 준비가 어땠기에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했고 회의마저 연기되는 것인가? 상황이 이 정도라면 부처 장관들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등등이죠. 정재윤 기자가 좀 더 취재를 해봤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연기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부처들에 당부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를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 끈질기게 해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란 요구인데 부처들의 준비 상황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유경제나 여행, 숙박업 등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가 자주 제기돼 왔는데 이 부분의 규제를 풀기 위해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회의 자료에 빠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 주요 안건이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방안이나 개인정보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준비가 미흡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다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들만 가져오고 행정안전부는 대책은 없이 논의 중이라는 안건만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장 실행이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했는데 국회에서 장기간 법제화를 거쳐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정책에 경과만 보고하는 차원에서 보고가 준비됐다는 겁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내 일각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는 한미 군 당국이 이번 결정에 배제됐다거나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한미연합군의 수장인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본인의 생각을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훈련만 중단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오랫동안 대치했던 적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 사령관은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and building confidence between adversaries who have stood off against one another and have shed each other's blood for decades, it will not be an easy thing to do.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C 연습을 유예한 건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도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연합훈련만 중단한다면서 북한을 무작정 의심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an opportunity for us. The opportunity to overcome doubt, overcome fear, take a reasonable and prudent amount of risk to go in a new direction that has not been walked before. 다만 만일의 상황엔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UFC 연습 유예를 칼을 칼집에 넣어주는 것에 비유하면서 칼 쓰는 법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And having been associated directly with the defense of Korea for 22 years now, I have never seen our condition better than it is now. 내일 서울에 오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송영무 장관과 만나 UFC 연습 유예 후속 조치를 협의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추후 조치들을 놓고는 지금까지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막을 올린 제주 포럼에서는 조세비훈 전 미국 대북정책특별 전 대표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거의 정반대로 엇갈렸는데 다만 북한이 결국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것은 비슷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평가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What is your mark? 9 out of 10. I would give it 5. 조셉윤 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싱가포르 선언이 매우 허약하다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actual statement that we got from Singapore was less than 400 words, and on my part, I'd expected there to be a little bit more concrete items. 반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이끌어낸 완전한 비핵화에는 표현에 대한 북한의 거부감 때문이지 이른바 CVID 개념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I don't see any discrepancy between CBID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Obviously, when there is no verification, there is no such a thing as complete denuclearization. 북한이 앞으로 취할 조치로 윤 전 대표는 핵무기와 핵물질 양 등이 포함된 신고 리스트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북한이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문 교수는 20%를 뜻하는 2점, 윤 전 대표는 4점을 줬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을 혹평한 윤 전 대표도 이탈 가능성을 절반 이하로 본 겁니다. 닝푸쿠이 중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중간에 정차에서도 탈선에서도 안 된다며 점수를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 JTBC 안의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일단 미국을 향해서 긍정적인 신호는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해마다 6.25 때 내놓던 이른바 반미 우표를 발행하지 않고 대규모 반미 집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신호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북한 당국이 미제 반대 투쟁의 날인 6.25에 발행하려던 특별 우표들입니다. 북한 여성이 성조기를 찍고 인민군이 미 의사당을 부수는 그림 아래로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문구까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예년과 달리 이들 우표의 발행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해마다 6월 말이면 상징적으로 열리던 반미 행사들도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어 취소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당장 25일로 예정됐던 10만 명 규모의 투쟁 집회부터 취소된 상태인데 정부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의 그런 정세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런 합의사항 이행들이 차질 없이 잘 이행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AP통신도 반미 집회 취소와 관련해 북미 회담에 이은 또 하나의 대탕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비핵화 압박에 대해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북한은 스위스 국제회의에서 일본 대표단이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자 관계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어제 세종시 화재 현장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이 중엔 등록금을 보태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건설 현장에 나온 첫날 변을 당한 대학생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나오라고 절규하듯 외쳤지만 아들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대학교 2학년인 김모구는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며 아버지를 따라 나선 겁니다. 불이 나자 다른 곳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급하게 빠져나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빨리 전화 빨리 일 먹고 빨리 저 아파트 갈 거니까 빨리 전화 와. 하지만 너무 뜨거워 나갈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까 죽으려고 했어요. 뛰어들려고 했는데 우리 마누라고 해야 마누라 있는데. 김군과 같이 지하 1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모 씨는 7개월 전까지 버스 운전을 했습니다. 대학생 딸에게 자취방을 구해주려고 일터를 바꿨습니다. 아빠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집 하나 제대로 된 거 못 구해줘서 학교에서 자면서 작업한다고. 누구보다 딸을 아끼는 아빠였습니다. 고기를 잘 못 드시는데도 저랑 동생이 되게 고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고기 호랑이들 고기 사줘야 된다고 고깃집 데려고 하시면서. 중국 국적의 다른 희생자 한 명은 가족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빈소도 차리지 못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안타까운 희생을 불러온 화재는 공사 현장에 가득 찬 기름 증기에 불꽃이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마에 대비해서 지하층으로 옮겨둔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가 불쏘시개 역할도 했고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됐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4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은 날이 밝으며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외벽은 시커멓게 그을렸고 천장 구조물은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불은 2개 층으로 이뤄진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자 3명도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7개 동 아래로 넓게 연결돼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휘발성 물질인 에폭시를 사용해 바닥 마감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용접 장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하층에서 펑하는 소리가 한 10회 이상 들렸다라는 그 진술에 의하면 에폭시 작업에 의한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아닐까라는. 장마에 대비해 밖에 있던 공사 자재를 지하층에 옮겨 쌓아둔 게 희생을 키운 원인이 됐습니다. 유독가스를 내뿜는 단열재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연기가 7개 건물 통로를 통해 순식간에 고층으로 번졌습니다. 현장엔 간이 피난 유도선과 통로 유도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자욱한 연기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자재들 때문에 지하층이 미로로 변해 구조를 더디게 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은 내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렇게 큰 사고가 나면 언론은 늘 또 다른 현장은 어떨까 찾아보곤 하죠. 사실 항상 반복되는 일이어서 기자들이나 시청자들이나 이골이 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결과도 늘 똑같습니다. 그러나 안전해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구조 헬기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불은 용접 작업 중 시작됐고 간이 소화기로는 불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 세종시 공사장 화재 현장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용접 도중 옮겨붙은 불길은 가연성 단열재를 타고 쉽게 번졌습니다. 역시 제대로 된 소방시설은 없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불에 타기 쉬운 가림막이 설치돼 있고 목재와 스티로폼 등 자재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소화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림막은 찢겨져 휘날립니다. 불이 붙으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곳곳에 쓰다만 기름통이 버려져 있습니다. 화재가 폭발적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벽면에는 전선이 연결돼 있고 각종 건축 자재는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전기를 끌어다 써야 하는 현장은 더 위험합니다. 물고인 바닥에 전기 멀티탭을 연결했습니다. 빌라에서 전기가 따로 거의 차단기가 노후된 것도 많고 좀 걱정이 되고 날 수도 있죠.
전동 드릴이 작동하는 도중에도 작업자는 담배를 피웁니다. 공사장 곳곳에 안전제일이 눈에 띄지만 현장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JTBC 이상혁입니다. 네, 어제 중부지방에 비를 뿌렸던 장마전선은 오늘 새벽 무렵에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저곳에 많은 피해를 냈고 제주에선 비행기가 번개를 맞아 착륙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곧 다시 북상해서 남부지방엔 밤새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전남 목포 바닷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진명 기자, 낮 동안 소강 상태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오늘 저녁 다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지만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가득한 잔뜩 흐린 상태이고 바람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남하하기 시작한 장마 전선은 남부지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전북 군산 선유도 154mm, 충남 서산 139mm, 경북 상주 74.6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장마전선이 남해안을 벗어나면서 비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남과 경남 해안, 부산과 제주 일부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장마전선이 곧 다시 북상할 거라고 해서 아마 밤새 좀 비가 많이 오겠죠? 네, 장마전선은 오늘 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엔 1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고 10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은 10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네, 비로 인한 피해 소식도 좀 볼게요. 오늘 아침까지 내린 비로 피해가 좀 많았잖아요. 네, 전국 곳곳에서 비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오늘 오전 7시 35분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번개에 맞았습니다. 이 비행기는 다행히 9시 반쯤 무사히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 밖에 제주공항에 부는 비바람 때문에 일부 항공기가 몇 차례 착륙에 실패하는 등 오후 5시까지 5편이 결항되고 94편의 이착륙이 지연됐습니다. 부산에서는 호텔 창문틀이 떨어지면서 전봇대 고압전선이 끊어져 일부 주택의 전기가 끊기고 차량 4대가 부서졌습니다. 경북 군위에서는 주택과 농경지, 도로 침수 등 피해가 20여 건 접수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장맛비는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네, 지금 장마전선은 남쪽에 걸쳐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좀 더 북상해 중부에도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네, 전남 목포 바닷가에서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 연희동의 전두환 씨 집 앞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31년 전 대한항공 칼 858기 폭파 사건의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서 전 씨가 이를 조작했다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한 겁니다. 가족들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초인종이 고장나 있었고 문고리에 문서를 올려놓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전 씨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씨 집 앞에 모였습니다. 전 씨 집 근처에서 경찰과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져가 여기 왔는데 길까지 길 막아놓으면 좋겠어요. 초인종을 눌러봐도 답은 없습니다. 다 고장났구만. 아무도 나오지 않자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문고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전 씨가 여객기 폭파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족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유품을 찾아주면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수없이 외쳤습니다. 당시 115명을 태운 여객기가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한 이 사건은 주범으로 지목된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북한 테러로 결론났습니다. 가족들은 전 씨가 대선 전날 김현희를 입국시켜 정권 유지에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 빈번히 얼굴을 내밀며 피해자 가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동안 정작 우리 가족의 처절한 호소는 외면당했습니다. 또 가족들은 전 씨가 회고록에서 김현희 압송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다음 달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7월 중에 김현희를 고소합니다. 그 허위 사실로 또 전두환이도 고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안에 김 씨와 전 씨를 법정에 세워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경남권의 신공항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의 시장과 도지사 당선인들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사이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죠. 지방선거에서 이 두 지역, 그러니까 TK와 PK의 지방 권력이 정확히 야당과 여당으로 분리되면서 이제 정치적 대결의 양상까지 띄게 됐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2년 전 박근혜 정부는 이곳 김해공항의 활주로 1개를 확장해 김해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영남권 신공항 논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주장한 밀양도, 부산에서 주장한 가덕도도 아닌 제3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을 공약한 오거돈 후보가 당선되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인도 신공항 추진 TF에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부울경 공동의 TF를 구성한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지방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바로 박근혜 정부 결정 뒤집기에 나선 겁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단체장을 낸 자유한국당은 반발합니다. 여권이 유일하게 남은 야당 쪽 지방정부를 고립시키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의심입니다. 노골적으로 영남권을 지역 갈등으로 또 유발시키는 그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부산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항 위치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의 여론도 김해와 가덕도 사이를 오가고 있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뜨기도 좋고 가기도 좋고 걸리는 거 없고 좁은 데 가면 비행기 뜨려면 걸리는데 그거는 걸리는 거 없고 좋다 이거. 저쪽으로 확장을 하면 충분한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없던 정책을 내놓으면은 앞으로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JTBC 류정화입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외 활동을 하지 않던 안철수 전 후보가 오늘 당직자들과의 점심자리에서 실패가 마지막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계 은퇴는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로 점심자리를 시작했습니다. 성공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가 완전히 마지막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이제 일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 지방선거 패배 후 당 안팎에서 정계 은퇴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발언이어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전 후보는 당직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꺼낸 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우리 당직자분들이 용기 잃지 말라고 한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안 전 후보는 저녁에는 서울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들과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지난 23일에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삼김 시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태극기로 감싼관이 들어옵니다. 논란 속에 정부가 수여한 무궁화 훈장도 영정 옆에 놓였습니다. 오늘 오전 5일간 가족장을 마치고 김종필 전 총리의 영결식이 열렸습니다. 강창희 전 국회의장, 이한동 전 총리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전 총리를 태운 차량은 마지막으로 50여 년간 머물렀던 서울 청구동 자택을 돌아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생전 자신의 고향인 부여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운구차는 그가 졸업한 이곳 공주고등학교와 부여 시내 등을 돌아 가족 묘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김 전 총리는 2015년 별세한 부인 박영옥 여사 옆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삼김 시대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검찰은 바로 어제까지 조 회장 형제들을 줄줄이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는데 이들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아버지 고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조 회장 4남매를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고 어제는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조 회장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면 외국에 있는 누나 현숙 씨를 제외한 형제 모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조 회장 형제들의 자택과 사무실, 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 돈을 빼돌리고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75억 원에 달하는 교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체포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국회는 이를 부결시켰죠. 이른바 방탄국회로 인해서 법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불구속 기소된 홍문종 의원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림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민 뒤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자신의 사학재단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횡령 금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지난 4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를 부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국회의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정으로. 반면 지난해 대구의 한 대학교 전직 총장의 경우 교비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동료 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형평성이 흐려졌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구속 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권성동 의원은 오늘 자진해서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관세 보복전을 피해서 생산시설을 미국에서 빼겠다고 밝힌 할리 데이비슨, 어제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할리 데이비슨을 향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난이 그야말로 갈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전례 없는 세금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면서 시작한 관세 무역 전쟁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자 자국 기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할리 데이비슨의 회장은 그야말로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취임 초기엔 백악관을 초청해 친밀함을 과시했습니다. Harley Davidson is a true American icon, one of the greats. 상황은 하루 사이 급변했습니다. 관세 무역 전쟁은 핑계다. 유럽연합의 보복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일부 생산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발표를 거짓으로 몰았습니다. 항복을 하고 외국으로 나간다면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이고 전례 없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할리 데이비슨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분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폭탄까지 거론하며 협박성 발언으로 대응한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 주가는 연 이틀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기업들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대한 재보복으로 유럽 자동차의 관세 부과가 임박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연간 5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노동계에서 30년 넘게 정보를 수집해온 경찰 간부가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 대가로 삼성에서 수천만 원의 살해금을 챙긴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 한남동의 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에서 일하는 간부 김모 씨가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 교섭 과정에 적극 끼어든 정황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30년 동안 노동계에서 정보를 수집해오면서 내부에서 노동정보통으로 꼽힌 인사입니다. 김 씨는 경찰이 수집한 노조 정보를 삼성에 전달하면서 노조 파괴 공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나 노사 협상 등 삼성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김 씨가 정보를 주면서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이 그 대가로 김 씨에게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노조 파괴 공작에서 전략가 역할을 했던 자문위원 송모 씨가 돈 전달책으로 지목됐습니다. 송 씨는 참여정부 시절 김대환 노동부 장관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노조 파괴 전략을 짠 혐의 등으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노조원 숫자를 줄이는 이른바 그린화 공작 같은 전략을 짜는 데에도 끼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 김 씨를 불러 삼성에서 돈을 받은 배경 등을 캐물을 예정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에서 면허가 없는 10대들이 렌터카를 몰다 큰 사고를 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10대 청소년들이 어떤 방법으로 렌터카를 빌릴 수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6만 원이면 가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고 업체 확인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터널 앞에 승용차가 뒤집혀 있습니다. 길에서 주운 면허증으로 10대들이 차를 빌렸다 사고를 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달리던 차가 갑자기 전봇대를 들이받습니다. 면허가 없는 10대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겁니다. 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그대로 벽을 들이받습니다. 고등학생 A군이 어제 안성에서 낸 렌터카 사고입니다.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렌터카 업주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증을 확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차량에 있던 10대 가운데 단 한 명도 면허는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해보니 면허 없는 청소년도 어렵지 않게 차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일단 면허증 위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만난 업자는 이름과 가짜 출생 연도만 주면 하루 만에 면허증을 만들어 배송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6만 원으로 진짜와 똑같다고 자신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유 차량을 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면허증과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실제 누가 운전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들이 내는 사고는 매년 1000여 건에 달합니다. JTBC 이예원입니다. 물에 빠진 차에 어선을 몰고 접근해서 운전자를 구해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부둣가에서 A씨의 승용차가 물에 빠졌습니다. 마침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35살 박진화 씨가 작은 어선을 몰고 차에 접근해서 밧줄로 차를 묶어 고정했습니다. 이어 주먹으로 문을 깨고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다급하게 인공호흡을 실시한 끝에 운전자는 호흡이 돌아왔고 곧 도착한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운전자 A씨는 사흘간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고 차에서 잠들었다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백 마리의 개들을 먹이는 물론 마실 물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치한 곳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개들이 수두룩하고 살아있는 개들도 처참한 모습입니다. 아파트 개발 지역에 축사를 지은 개 주인들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축사를 없애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피부병 걸린 몸은 벗겨졌고 눈엔 고름이 맺혔습니다. 바닥에 가득한 배설물과 오물은 개들 몸에 아무렇게나 엉겨붙었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개는 구석에 숨어 꼬리를 내립니다.
우리 안엔 죽은 개와 산 개가 뒤섞였습니다. 개들도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아는 듯합니다. 30도가 넘어가는 더위지만 목축일 물도 제대로 된 먹이도 없습니다. 주인들은 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백 마리 개축사가 모인 이곳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택지 개발이 한창인 지역입니다. 기존 대지 지분이나 건축물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개들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연명을 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생활에서 용지를 보상해달라. 기르기보단 보상을 위해 축사에 가뒀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개 주인들은 건설사에 책임을 돌립니다. 동물을 밥을 줄 수 없게끔 지금 그렇게 타놓고 흙도 그렇게 내놓고 길도 싹 다 막아놔버리고. 상인들은 적절한 보상만 이뤄지면 축사를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마리 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의 공시가격을 조사했더니 시세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세 개편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왜곡된 공시가격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비싼 부동산이 모여있는 서울 명동입니다. 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이 건물의 3.3제곱미터당 공시가격은 2억 8,300여만 원입니다. 시세의 30% 수준인데요. 보유세로 계산해보면 시세보다 1억 8천여만 원 덜 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건물만이 아닙니다. 한 시민단체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100곳을 뽑아 공시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공시가격은 시세의 평균 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강북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70% 선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한 차례 정하는데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서울 노른자 위 땅 100곳의 주인이 내는 보유세는 모두 86억 원 정도입니다. 공시가격을 강북 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은 23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지나치게 낮은 공시가격 탓에 사실상 세금을 절반도 안 내고 있는 셈입니다. 보유세 개편을 논의 중인 재정개혁특위는 다음 주 정부에 권고안을 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설득력 있는 개편안 마련을 위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 격리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야유를 받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미국 대법원이 이슬람권 5개 나라 국민의 입국을 제한하는 게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코너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이민 부모와 격리된 자녀들을 만나게 하라는 연방법원의 판결도 나오면서 트럼프 이민 정책이 혼란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종교적 차별이 아니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정당하다는 결정입니다. 와우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환호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의 합류로 형성된 대법원 내 5대4 보수 우위 구도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슬람권 5개국 외에 북한도 베네수엘라와 함께 입국 금지 대상 7개국의 하나입니다. CNN은 이번 결정이 비핵화 후속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같은 날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부모와 격리된 불법 이민자 자녀들을 30일 내로 만나게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격리된 아동은 2천여 명 수준입니다. 17개 주정부는 아동 격리 정책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 사회의 내홍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지난해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와인 산지 나파 소노마밸리 인근 지역에서 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집 600여 채가 불길에 들어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붉은 화염 위로 물을 뿌리지만 성난 불길은 계속 번집니다.
타담한 산은 연기로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산불을 겪은 주민들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Just got in this truck and left everything there. I'm not gonna. Yeah, when that changes directions, it burns real quick.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레이크 카운티에서 산불이 난 건 현지 시간 23일입니다. 지난해 말 산불이 나 40명 넘게 숨지고 건물 7,000동이 피해를 본 나파밸리 등의 와인 산지와 가깝습니다. 현재까지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물적 피해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집 22채가 다 탔고 600여 채는 여전히 불길 속에 있습니다. 진화용 항공기와 헬기에 이어 어제는 소방관 1,400여 명이 불을 끄기 위해 모조리 투입됐습니다. 산불 초기에 주민 1,000명 이상이 대피했고 1,500명에게 강제 대피령이 더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산불이 50제곱킬로미터를 더 태우면서 파악된 피해 지역만 서울시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500제곱킬로미터에 육박합니다. 일대가 워낙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당국은 추가 피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어제 오후 주차된 차량 위로 의자가 떨어졌습니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유리창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경찰은 의자가 옥상에 있었다는 목격자 말에 따라 누가 의자를 던졌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물건이 떨어진 사고는 지난달 경기도 평택에서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치고 충남 천안에선 30cm의 부엌칼이 떨어지는 등 2달 사이에 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차량까지 빼앗아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택시기사가 인천 택시라 태울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약 4km 추격 끝에 남성을 붙잡아 강도 상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줄여서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병무청이 발간한 2017 병무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병역 회피 59건 가운데 22건이 고의로 체중을 조절한 경우였습니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위장한 경우가 14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문신을 새겨서 회피한 경우는 3번째였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과 25일 뜬 물에서 남조류 세포수가 기준치보다 각각 2배와 7배가량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낙동강 중상류에서 조류경보가 발령된 건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보다 3주가량 늦었습니다. 예, 이제 대략 한 2시간 뒤면 우리 축구가 독일을 또 만나게 되죠. 신태용 감독은 독일전은 우리 축구의 마지막 절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이기기를 물론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기 위해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좀 기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만만치 않은 그런 상대인데 독일은 FIFA 랭킹 1위에 월드컵을 4번이나 우승했죠. 더구나 우리 축구는 그동안의 실망스러운 결과 때문인지 팬들이 굉장히 또 비난도 하고 있고 그런 비난과도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먼저 러시아에서 취재 중인 강신우 기자의 리포트를 보신 다음에 지금 경기장을 찾은 차범근 전 대표팀 감독과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멕시코전이 끝나고 수비수 장현수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골을 막기 위해 위기마다 몸을 던졌지만 그게 실수로 비춰지며 팬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장현수를 비난하는 글이 올랐고 또 도를 넘어선 비난을 나무라며 장현수를 보호해달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독일 언론마저도 장현수가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됐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런 장현수에게 믿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현수는 오늘 부상으로 결장한 기성용을 대신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은 최전방에 나서 역습의 키를 줍니다. 1%의 가능성 또 1%의 희망을 너무 저희는 작게 생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파 랭킹 1위, 월드컵을 4번이나 우승한 독일. 레프 감독은 우리나라를 2골차 이상으로 이기겠다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에 오르기 위해선 먼저 독일을 2골차 이상으로 이기고 스웨덴이 멕시코에 지길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두고 1%의 확률이란 말도 나왔는데 신태용 감독은 멕시코가 독일에 이겼듯
우리 또한 독일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절규라 해야 되나 그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경기를 할 것이다. 손흥민은 16강 진출 여부도 중요하지만 독일전에선 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경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JTBC 강신우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차범근 전 감독을 지금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을 상대로 2골 차 이상으로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차범근 전 감독께서는 지금 한 2시간 남은 경기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 또 궁금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이 오갔죠. 특히 이제 축구 팬 분들 중에 이제 일부 분들이 좀 격하게 대표팀을 좀 비난하기도 해서 그에 대한 차 감독의 나름의 또 감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차 감독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경기가 열리는 곳에 바로 이제 거기 가 계신데 선수들을 만나시진 않으셨죠? 그렇죠. 지금 시합 전이니까 선수들은 못 만났고요. 예. 지난번 멕시코전을 끝나고 대통령이 그 카비네에 갔을 때 선수들 한번 잠깐 봤었습니다. 예, 예. 오늘 같은 날은 특히 또 이제 만나기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경기를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좀 선수들이 오히려 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네, 저도 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스웨덴 멕시코전을 좀 아쉽게 치러서 그래서 사실은 좀 비난이 많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축구 팬들 여러분 입장에서 보자면 뭔가 많이 바랬는데 또 잘 안 되니까 어디 좀 화도 좀 내시고 싶은 그런 심정도 있긴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선수들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좀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아무리 강한 상대를 만나도 사기가 높아 있으면 운동장에 나가 뛰는 게 자유롭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첫 번째 경기를 보면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주눅 들어 있고 몸들이 굳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예. 정말 선배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우리가 뭐 어렵게 예선을 통과하고 뭐 이 본선 첫 경기 치를 때까지 계속 비난과 질타를 받아왔기 때문에 예. 그런 선수들에게 살펴달라는 그런 말이 사실 성공을 치는 것 같아서 예. 몹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두 번째 경기 그러니까 멕시코하고 경기는 첫 번째 스웨덴전하고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 또 기대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이제 생각처럼 안 풀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장현수 선수한테 쏟아진 비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제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근데 차 감독께서는 특히 장현수 선수에 대한 그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감정을 또 내비치시기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모든 선수는 사실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최고의 경기력이 나오기 위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땀을 흘리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예. 경기 결과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것을 가지고 선수를 비판하거나 또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선수한테도 또 팬들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더더욱 예. 우리 굉장히 중요한 수비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계속 그런 부담을 가지고 경기할 때 뜻하지 않은 그런 그 실책이나 이런 게 바로 이런 그 긴장이나 지나친 긴장이나 두려움이나 공포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실수를 안 해도 되는 그 실수를 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늘 경기 전에 우리 선수들을 좀 격려해달라고 뭐 글이나 말로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앞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팬 입장에서는 뭔가 어디다 좀 쏟아내고 싶어서 그런 측면도 있긴 있을 텐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듣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축이 많이 돼서 그걸 많이 이제 걱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의 매는 얼마든지 때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 사랑의 매라고 하는 거는 잘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예. 실패했을 때 같이 아파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같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그런 비난 얼마든지 우리가 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일방적인 그런 비난이나 다른 해코지하는 그런 거는 정말 너무 상처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 감독님 지금 다른 때 인터뷰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이번 상황을 좀 뭐랄까요 무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또 오늘 바로 이제 마지막 게임이 될지 아니면 또 정말 잘 돼서 올라가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경기를 앞둬서 그런지 더욱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독일 대표팀 요하임 레프 감독은 잘 아시는 그런 감독이죠.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차 감독께서 전성기 때 레프 감독은 유망주였다고 들었는데 어떤 전략으로 나올까요, 이 사람이 오늘? 네, 맞습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던 시절 80년도에 이제 아주 유망한 그런 선수, 어린 선수였었고요. 지금 감독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업적을 많이 내고 있는데 오늘 경기 독일은 한국을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1차전, 2차전 때와는 달리 전방에 고메즈 선수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리고 좌우에 9번 베르너, 11번 로이스 선수, 이 빠른 선수들을 양쪽에다 놓고 예. 그 아래 뮬러 선수가 포진해서 저는 짧은 패스로 미드필드를 지배하고 들어오다가 측면에 빠른 선수를 이용하거나 측면에서 가운데로 올라오는 제공권을 노리지 않겠는가. 아주 예. 적극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를 해준 것도 그렇고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혹시 그래도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파고들 만한 약점 같은 것은 없을까요? 아무리 강한 팀이라고 하도 약점은 다 있죠. 예. 이제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 팀이 짧은 패스로 항상 공격을 만들어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항상 실책이 항상 꼭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뒤로만 물러설 게 아니고 수비가 조금 더 공격하고의 거리를 좁게 해서 앞에서부터 좀 더 상대가 미드필드에서 공격 작업하는 것을 좀 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 뺐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두리 코치가 지금 대표팀 일원이면서 오늘 경기에서 상대팀 전력 분석을 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같은 생각을 얘기하던가요? 저는 우리 아들이랑 통화를 못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예. 저보다 훨씬 더 독일말도 잘하고 많은 것을 분석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상대팀에 대한 그런 분석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 늘 다른 대회 때도 그랬지만 이변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 특히 이제 강팀들이 좀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이변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위 진출할 수 있는 팀들은요, 시작은 항상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예. 한 이유는 예선전에 컨디션이 맞춰져 있지가 않고, 예. 저 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이변이나 어려움이 항상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가면서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훨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력이 나오게 되죠. 예. 우리는
어쨌든 예선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또 부족한 팀들은 예선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되니까 그렇죠. 조금 좀 포커스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못해서가 아니고 잘하는 팀들은 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많이 갑니다. 자, 네네. 그러면서 오늘 실수를 하는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오늘 경기 함께 잘못되면. 오늘 경기 차 감독님과 함께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오늘 경기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긴 할 텐데 기회 되면 한번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말씀 고맙습니다, 차 감독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장마가 시작되자 하천이 물감을 풀어놓은 듯 붉고 희고 누렇게 변한 곳이 있습니다. 폐광 인근 마을 얘기입니다. 폐광에서 흘러나오는 중금속이 농작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강원도 태백시 국도 38호선 도로변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시뻘건 물이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편을 보면요. 도로변 방벽을 따라 이렇게 곳곳이 붉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흙탕물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손으로 닦아보면 녹물이 그대로 묻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변을 붉게 물들인 건 27년 전 폐광된 탄광 갱도에서 흘러나온 갱내수입니다. 비가 내리자 갱내 각종 중금속 물질 성분이 하수관로를 따라 바로 옆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물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물이 좀 독특하다, 색깔이 좀 낫다 이런 줄은 알았는데 그런 물인 줄은 몰랐어요. 정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일부 주민 반발로 부지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바로 옆에다가 지으면은 당연히 반대를 하지 않겠느냐. 그건 불보다 뻔하다. 다른 데로 선정하자가지고 지금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또 다른 폐광의 인근 마을은 계곡에 흰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변했습니다. 25년 전 폐광된 인근의 또 다른 하천에 나와봤습니다. 흘러내려오는 물 사이로 제가 서 있는 돌뿐 아니라 주변 돌들이 모두 이렇게 하얗게 착색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흘러내려오는 물을 한번 받아서 살펴봤더니요. 물이 뿌옇게 탁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곡 상류에는 갱구에서 흘러나온 흰색 광석들이 곳곳에서 반짝입니다. 폐광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광산에 물이 차면서 각종 중금속 물질이 마을 하천까지 떠내려간 겁니다. 수중 생태계도 무너져 더 이상 살아있는 생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인근 논밭은 폐기됐고 토지 정화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서 나오고 있고요. 공사를 하기까지도 부지 매입의 난항 등이나 이렇게 지연이 있어서 강원도 삼척의 한 계곡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폐광에서 흘러나온 중금속 때문입니다. 폐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금속 성분의 갱내수가 흘러나오고 있는 계곡 상류입니다. 이곳에서 농업용수를 수십 년간 끌어다 사용했던 주민들에게 수년 전부터 건강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주변 토양도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로 긁어봤더니 퇴적물이 벗겨지며 원래 바위 색깔이 드러납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2년 전 실시한 건강검사에서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의 최대 140배, 카드뮴은 최대 12배 높게 나왔습니다. 어지러워요. 병원에서는 뭐 병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 것 같아요. 그 나가면 냄새가 자꾸 나니까 막 어지러워서.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객의 2차 오염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 중금속이 오염된 하천이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압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못 먹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폐광 이후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중금속 유출 실태, 지역 환경은 물론 주민들까지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나 중고차 잘 몰라도 나 차차차 아니까 더 안심하고 중고차 잘 살 수 있어. 살 수
역시 KB 중고차 국민 플랫폼 KB 차차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도새는 날개가 있으나 날지 않았습니다.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새가 살던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는 먹이가 넘쳐나는 곳인데다가 천적도 아예 없었으니까요. 몸길이 1m에 몸무게만도 최대 20kg이 넘는 이 새는 날아다니는 대신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져 지천에 널린 과일을 먹고 살았습니다. 날개가 있으되 날아다닐 필요조차 없었던 풍요로운 환경이었죠. 그러나 행운은 그리 길게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았던 섬에 선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게 됐고 그 사람을 따라서 쥐나 원숭이 따위에 천적도 함께 들어온 것. 익숙한 풍요로움에 젖어 변화하지 않았던 도도새는 사람의 사냥과 천적의 영향으로 결국 멸종했습니다. 빙하기 직전의 공룡, 아니 빙하기 지난 도롱뇽. 선거 참패 후에 야당의 뒷자리에서는 때 아닌 비유가 난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또 다른 야당에서 등장해서 화제가 되었던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됐거나 도태될 위기에 있는 생명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멸종의 시기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호사가들의 입담을 뒤로 하고라도 보수층과 야당의 위기의식은 적어도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귀담아 듣고 공유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학자가 펼쳤던 이른바 양날개론을 설파한 바도 있지만 이미 한참 전부터 시작된 그 변화들을 외면한 채 스스로가 한쪽 날개를 퇴화시켜버린 것이라면 이제는 도도새의 교훈을 되새겨 봄짓도 하지 않을까. 날개 없이도 얼마든지 편하게 지천에 널린 과일들을 먹고 살면 되었던 그 풍요로웠던 환경은 어느 사이엔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바닥에 굴러다니는 풍요로운 과일 열매 따위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주인공 중 한 사람 역시 이런 비유를 세상에 내놓은 바가 있었습니다.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야 한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업무용 컴퓨터가 디가우징된 사실까지 드러나 국민의 사법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증거인멸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디가우징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두 개의 쟁점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이겁니다. 디가우징을 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복구할 수 있다. 언론 보도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능하다면 사법농단 의혹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오대영 기자, 뭐가 맞는 겁니까? 디가우징이 제대로만 됐다면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모든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기술입니다. 디가우징 이후에 되살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기술도 없다고 전문가들은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렌식 기술이 뛰어나면 복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도 있었는데 이건 잘못된 내용인 거죠? 네, 틀린 내용입니다. 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불가능합니다. 디가우징 한 거는 안 돼요. 모래판에다가 글 적으면 이렇게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디가우징 했다는 거는 모래판을 이렇게 깨끗하게 평평하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런 흔적도 안 남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서 파일을 지우는 거하고 디가우징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가우징은 기계가 필요합니다. 저 검정색 장비가 디가우저인데요. 네. 비디오 테이프에 테이프를 넣듯이 비디오에다 테이프를 넣듯이 컴퓨터에서 떼낸 하드디스크를 넣습니다. 딱 소리가 난 건데 저건 이제 끝났다는 신호고요. 네.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다시 꺼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게 달라졌습니다. 모든 게 지워졌고 복구가 불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 굉장히 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데요. 네, 원리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제가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원자 현미경으로 디가우징 전후에 하드디스크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왼쪽은 자기 배열이 있습니다. 저곳에 파일이 하나하나 저장이 되는데 오른쪽은 디가우징 이후입니다. 배열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밀어버린다 이런 표현 쓰는데 진짜 네. 밀려 있습니다. 디가우저는 한 대에 3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3천만 원,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네. 두 번째로 확인한 내용도 좀 볼까요? 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증거를 삭제를 했고 복구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런 네. 주장이 나올 법도 한데요. 네, 일단 법원 행정처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컴퓨터를 불용 처분할 때 모든 자료, 파일을 완전히 속어 조치해야 한다라는 내부 지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실제 이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장에게 증거인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증거인멸죄는 자신의 범죄는 제외됩니다.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인멸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모든 형사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 방어권의 범위 내에 자기 소유 자유물건을 없앤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도덕적으로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죠. 근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그걸 증거인멸죄로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서 2010년에 민간인 사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지시한 사람은 무죄가 났고 오히려 그걸 따랐던 그 실부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조항은 일본 형법에서 그대로 들여와서 1953년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전직 대법원장이면 법이 이렇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죠. 그러니까 결국 복구도 안 되고 증거인멸죄를 적용하는 것도 안 된다. 이게 오늘의 팩트체크 결론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법률을 적용해서 이 사건을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첫 번째 키워드는 나무는 죄가 없다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나무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경상남도 도청에 기념 식수된 이른바 채무제로라는 나무입니다. 예. 2016년에 당시 홍준표 도지사가 채무가 제로가 됐다며 이를 기념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 도의 재정이 채무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약 1조 3천억 원대 채무를 다 갚았다면서 앞으로는 빚을 새로 얻기 전에는 이 나무를 뽑을 수 없다면서 심었는데요. 예. 당시 기념식수를 할 때 당시 홍준표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다음에 후임 도지사가 누가 되든 간에 기념식수한 것을 뽑지 않고는 빚을 얻을 수 없게. 예.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저 뽑았네요. 나무가 뽑혔습니다. 예. 빚을 누가 새로 얻으려고 뽑은 건 아니고요. 예. 저 나무가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6월인데도 잎이 갈색이 돼 있는데요. 죽었군요. 예, 계속 말라 죽는 고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뽑아서 폐기시켰습니다. 예. 처음 심은 나무는 원래 저 나무 주목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6월에 홍준표 지사가 심었던 나무는 사과나무였는데요. 지금 왼쪽의 사진입니다. 하지만은 6개월 만에 사과나무도 고사 위기에 처하자 사과나무를 뽑고 웬만하면 어느 땅에서도 잘 산다는 주목을 받고 심었는데요. 주목도 역시 좀 있다가 역시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 죽어가자 예. 뽑아서 새로 다른 주목을 심었던 겁니다. 아, 그럼 이번이 세 번째 뽑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빚은 안 늘렸지만 계속 나무가 이상하게 말라 죽어가자 세 번째 기념식수를 한 건데 역시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오늘 뽑아서 폐기했습니다. 예. 마지막 오늘 뽑힌 나무는 저렇게 차양막도 치고 영양제도 줬지만 결국 말라 죽어가서 뽑았습니다. 예. 왜 하필 그 채무제로 나무가 이렇게 계속 말라 죽는 건지, 예. 토질이 안 좋은 건지 좀 궁금하군요. 일단 그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경남도청에서는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경남도청 정문 앞인데 대로변이기 때문에 복사열 등을 많이 받아서 말라 죽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한 나무 전문가 교수에게 주목은 웬만하면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저 자리에서 여러 번 죽냐라고 그걸 취재를 했습니까? 예, 물어봤습니다. 익명을 요구해서 A 교수로 했는데요. 주목은 웬만하면 죽지 않는 나무인데 교수가 보기에도 이상하다. 아마 토질 문제인 것 같은데 흙에 염분이 많다거나 다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예. 어쨌든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기념식수한 채무제로 나무는 그간 경남도의 시민단체로부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오래전부터 채무제로 나무는 탐관오리의 셀프 공덕비라면서 여러 비판들이 있었고요. 예. 시민단체에서는 채무제로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쓸 돈을 안 써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예. 나무를 뽑아라고 예전부터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상남도에서는 말라 죽을 일이 없는 표지석, 앞서도 잠깐 봤는데요. 그 표지석은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인데 시민단체에서는 표지석을 그대로 두면 시민단체에서 뽑아가거나 또는 밟고 다니겠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한편 홍준표 전 지사의 측근인 예전에 경남도 부지사를 했었는데요. 윤한홍 의원은 오늘 입장을 내고 전임 도지사가 어렵게 채무제로 정책을 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흠집내기 의도로 폐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예. 하여간 두고두고 이렇게 뉴스가 되는군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전혀 관심이 없다로 잡았습니다. 예. 누가 무엇에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연락한 거는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혁신 비대위 준비위를 가동 중이고요. 이 혁신 비대위에게 전권을 주겠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계속 강조를 했는데 예. 가장 관심사는 이 전권을 사용할 비대위원장이 누구냐는 겁니다. 어제도 김성태 원내대표가 오전 회의에서 배울 것은 다른 당으로부터도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했었는데 예. 김종인 모델보다도 더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비대위원장 물망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그리고 예. 황교안 전 총리 등이 물망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환 전 총리는 친박이라는 입장에서 좀 가능성이 적을 것 같고요. 예. 가장 강력한 카리스마를 행사할 사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이런 얘기가 좀 사실 있는데요. 비대위 쪽의 일을 많이 해서 이번에 예. 또 맡으면 자칫 직업이 비대위원장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안 한다면서요? 예,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했었고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했고 그러니까요. 지금 다시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 후보로 물망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예. 제가 어제 연락을 해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연락받은 적도 없다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특유의 어투가 그대로 나타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예. 표현을 하셨습니다. 흉내는 좀 잘못 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예. 예. 그다음 후보로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도 항상 물망에 올랐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있었는데요. 예. 김 교수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능성을 조금 남겼습니다. 잠깐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은 있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정말 훌륭히 그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누군가가 잘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누군가가 청 없으면 내가 할 수도 있다라는 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도 참 끊임없이 이렇게 오르내리는군요. 예, 후보 전문으로는 계속 물망에 여러 자리에 올라왔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현재는 비대위가 할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접촉은 안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예. 다음 주까지도 비대위원장을 구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아무튼 김병준 교수가 할 가능성이 그렇다면 좀 커지는 건가요? 다른 대안도 찾아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사를 나타낸 사람은 김병준 그렇군요. 교수뿐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 MB는 허수아비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 말은 꼭 해야겠다면서 다스와
BBK 그리고 김경준 씨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김경준 씨와의 일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직접 김경준은 BBK가 자기 회사라며 한마디도 물어보지 못하게 했다고 했고요. 특히 나중에 BBK에 문제가 생겨서 물어보니까 화를 영어로 벌컥 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 김경준 씨에게 BBK가 대체 뭐냐라고 물으니 김 씨가 알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럼 내가 허수아비냐 내가 로비스트냐면서 따져 물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예. 이때 이런 말을 한 뒤에 사이가 좀 많이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인 주장으로는 BBK에서 허수아비 취급을 내가 당했다. 뭐 이런 주장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BBK가 저질렀던 많은 일에 대해서 나는 허수아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본인이 BBK의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앞서 내가 허수아비냐라고 따진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난 허수아비가 아닌데 왜 허수아비 취급을 하냐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분석이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허수아비냐고 따지는 것은 난 내 아니다. 위치가 그건 아닌데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다스가 또 이 전 대통령이 BBK 지분 투자를 해서 다스를 통해서 지분 투자해서 쥔이다라는 의혹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어제 재판에서 오늘은 이 말을 못하면 이 말을 해야 꼭 잠을 잘 잘 것 같다라면서 앞서 김경준 씨를 비난을 했는데요. 예. 오늘 건강이 안 좋다면서 잘 먹지도 걷지도 못한다면서 재판 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JTBC 보도 제작국이 만드는 차이나는 클라스의 432 머욱과 편이 4월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편은 현기영 작가의 강연을 통해 70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4.3 사건의 아픈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오후부턴 중부지방에도 소나기가 온다는 예보입니다. 예, 오늘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되겠습니다. 한진 일가에 대한 문제, 오늘 이상엽 기자와 서효정 기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